이승만이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는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기문과 자유당 일파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야당에 대한 테러가 만연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승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의 장막에 가려 현실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그로 인해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이승만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을 넘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면서 경제나 정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승만은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와 검소한 생활로 프란체스카와 그의 유일한 낙인 성경 봉독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에는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렸다. 그가 한성 감옥에 있었던 시절 선교사가 준 성경을 일생을 통해 손때가 묻도록 수없이 읽고 또 읽어 깊게 패여 달아떨어졌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승만은 선물 하나를 받아도 꼭 답례를 하는 생활을 하였다. 한 번은 1954년 경무대 옆 효자동 동회장이 이승만에게 낚싯대를 선물했다. 이승만은 그 선물의 답례로 1953년 덜레스가 한미 상호보호조약 서명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내온 미국의 릴낚싯대를 주려는 길에 전차 중점 기사 대기실에도 들렀다. 무척 자상하시고 성격이 아주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또 손이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애들은 무척 또 좋아하셔서 애들은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특이하게 기억나는 거 하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1955년 전후해서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환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었었는데 그 효자동이 그 당시 그 정무제 관할내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 동장께서 이승만 박사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걸 알고 낚싯대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께서 그걸 고맙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그 동장 생일날을 알아가지고 낚싯대가 아마 그 당시에 닐낚시라고 했습니다. 닐낚싯대 하나 가지고서 그 정무대에서 소소동 동해로 내려오시다가 또 지금 청와대 체육관에 있는 근방쯤이 아마 소소동 전찰 동점쯤 저쪽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사무실에 그 전차 기사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찌개를 해먹고 있는데 이 양반이 문을 딱딱 여니까 모두 놀래가지고 일어서면서 김치찌개 냄새가 죄송합니다 하는 식으로 인사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 김치 냄새야말로 조선인의 냄새라고 웃으시면서 격려를 해주고 고생들을 지금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서 내려가셔서 그 동회장한테 그 낚싯대를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아도 꼭 답례를 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낚시를 좋아했던 그에게는 무궁화호라는 조그만 모터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광나루에는 4척의 모터보트가 있었다. 지금 위치로 치면은 그 광나루 옛날 광장교가 있었는데 또 여기서 남쪽으로 수로동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왼쪽으로 그 산이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 밑에다가 그 모터보트 넉대를 맸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한국에 돼버렸던 이병철 씨가 하나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는 한국 무역을 하시던 이문승 씨가 하나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그 젊은 사람 실업가 장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한 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배를 모터보트를 매는 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게 미안해가지고서 그 땅 근방에 한 9평, 10여 평이 안 되는 땅을
사가지고서도 배를 내놓도록 한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의 배가 메어져 있는 땅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통령이었음에도 이승만은 흡사 결벽증과도 같게 이토록 공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승만의 대일 외교는 일본의 아시아 경제 제패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지만 식민지 시대 억울하게 살아온 한국인의 철저한 한풀이 외교라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을 극동에 붙들어 두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승만은 많은 신경을 썼다. 한편 미일 강화 조약 후 일본은 한국과의 조약을 갈망하고 있었다. 1951년 10월 20일부터 한일 예비회담이 개최됐고 1952년 2월 본회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은 어이없게도 제한국 일본인의 재선권 문제를 들고 나와 회의는 결렬됐다. 1952년 4월 15일 시작된 2차 회담도 무의로 끝났다. 당시 이승만은 식민지 점령의 대가로 일본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인 28억 불의 배상과 진솔한 사과, 그리고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한국전 파병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우리 젊은이의 피를 말이지. 종전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다시 이국의 산하에다 갖다 뿌리겠다고 그러느냐. 이게 야당 의원들의 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석에서 그 가운데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이 오이 히다리 까비기가 이러더라고. 넌 공산당이냐 말이야 뭐냐 말이야 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다시 이제 이 보도된 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지만은 만일 일본군을 상륙을 시킨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총뿌리를 걸리 갖다 들여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이승만은 분개했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들이 간간히 독도 문제를 제기할 때 이승만은 크게 격분하며 12세기 삼국유사의 기록과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의 지시로 일본 장수들이 만든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음을 주제시켰다.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뺏은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우겼던 점을 지적.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우리 주권 하에 있던 대마도까지 내놓으라고 이승만은 호통을 쳤다. 또한 오키나와와 유구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일본이 참전을 한다면 그 이후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이승만은 예측하고 있었다. 일본은 전후 건설 사업을 비롯한 산업, 경제, 문화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했고 심지어 내정 간섭까지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렇듯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당시 대만 대사였던 김홍일 장군은 주 대만 일본 대사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한일 회담 체결을 상의하기 위해 이승만을 찾아갔다. 이승만은 한일 회담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를 미국의 극동 정책 때문으로 보았는데 극동 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국력을 키워 소련과 중공의 남침 전략을 저지한 후 극동에서 발을 빼려는 정책을 갖고 있었다. 한국이 하루속히 일본과 국기를 정상화하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의 계산을 이승만은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극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한일 회담을 지연 미국의 힘을 극동에 붙잡아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뛰어넘고 싶어 했던 이승만은 우선 일본의 충분한 배상과 진솔한 사과를 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3차 한일 회담에서 보여진 구보다 망언으로 그는 심하게 분노했는데 보다 못한 미국은 58년 끈질기게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를 종용했다. 당시 기시 수상은 한국에 억류된 일본어부 1000여 명의 송환을 생각해 구보다 망언을 취소했고 양국의 협상은 재개됐다. 그러나 제1교포의 북송 문제로 또다시 회담은 결렬되게 된다. 이승만은 여행지마다 돌아다니며 일본을 규탄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기시 수상이 진솔한 태도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일본과 가깝게 지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끝내 제일교포를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 이승만은 초당 외교를 폈고 북송 저지를 위해 통상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승만은 일본은 한 치를 얻으면 한 자를 더 얻으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갖고 있어 언젠가는 미국을 괴롭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계속했다. 결국 북송은 시작됐고 이승만은 김정열 국방장관을 부른다. 이승만은 그에게 일본의 니가타 항구를 폭격하고 구축함을 동원해 항구를 포격, 북송선을 납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물론 일본과의 전쟁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단 3일분의 유류 보유량만 확보하고 있던 우리 군으로서는 전쟁 수행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결국 전군의 최고 경계 경보인 황색 경보를 내리면서 전쟁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유류 사정을 절감한 이승만은 우리 손으로 정유 공장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믿고 아끼던 실업가 남궁현을 부른다. 이 사람들이 내가 북진거리만 하면 3일밖에 안 줘. 그니 이게 3일군 되지 이게 10만이고 100만이고 아무것도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국가를 경영하려면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미국 사람이 주는 이름만을 기대하고 있고 또 미군들은 자기네 정책에 대해서 그것도 안 됐다 하니까 더욱 불안하네.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한국에는 전부 그 사람들이 정유한 거 제품한 것만 들어오지 원유 가지고 하는 것은 시설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해주지도 않는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얘기야 지금 제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유 공장을 가지시면 그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한국 경제를 위해 일하던 벤프리트 장군과 콜터 장군도 장기 국익에 관여되는 사업은 경계를 긋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비록 4.19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승만의 정유공장 건설 계획은 이후 걸프에 의한 정유공장 건설의 시초가 된다. 이승만은 동서양에 학식이 많고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교육자, 사학자, 실업인, 정계 등의 친구가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연장자로서의 지시가 권위주의로 비춰지면서 일부 지식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대하여 한없는 자유를 주었다. 당시 AP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5, 6위에 이르는 국가로 인식되었다. 당시 이승만에 대한 심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애국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기사와는 관계없이 소신껏 일했다. 이승만은 기자들을 대할 때 친구처럼 손자들처럼 대접해 주었다. 당시 기자와 공보 담당 비서에 따르면 시내에 쉬러 갈 때 뒷간에서 따라오는 기자들을 찾아가 비서에게 모두 손님들이니 잘 대해주라 당부하며 부족하거나 말할 것이 있으면 언제나 말하라 하였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기자들을 가장 무섭다 할까? 라는 자세로 배우면서 데리고 있는 강요들에게 저분은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방에 가셨을 때도 기자가 수행하면은 언제나 관리들은 나를 따라올 자격이 있지만은 저 사람들은 고생을 사서 온 사람들이야. 나를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손님으로서 여러분이 좀 잘 좀 대접해 주기 바라오. 라고 수행한
장관님들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인데 만일 싸움을 붙이고 간결을 해하고 파업이나 태업을 하는 공산당과 같은 수적으로 국가를 해하는 일이 있으면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이 잘못되었으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해온 것을 좌익에 넘겨줄 수는 없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